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댓글에 응답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 꿈 중 하나가 로봇공학자라서 미국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고수님 채널을 알게 된 후 가입해서 정주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 컷 해볼게요. 자, 지금 아이를 둔 학부모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학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아직 대학을 안 갔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얘기해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가 미국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녀분이 나이는 모르니까 자녀분이라고 할게요. 크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로봇 공학이라는 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녀분이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 것인가, 한국에서 계속 그 부모님 주변에 결혼하면 언젠간 독립하겠지만, 제 말은 부모님이 이렇게 가끔 볼 수 있는 거리에 살 것인가,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로봇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하는 분야가 전혀 달라요. 실제로 제가 박사과정에서,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로봇을 전공하신 분이 꽤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근데 미국에서 대학원을 석사부터 로봇을 한 사람이랑 한국에서 로봇공학 쪽으로 석사를 하고 온 사람이랑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로봇을 보는 시선이 정말 다르다는 걸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미국에서 망한 케이스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박사과정 때 한국에서 로봇공학을 석사를 마치시고 박사과정으로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루트가 이거예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석사과정 중에 좀 논문이나 이런 걸 좀 연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연구 석사 때 쓴 논문이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들이밀어 가지고 미국 박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한국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거 아주 안 좋은 플랜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항상 이걸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하는데 돈 절약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그 형이 그렇게 하셨냐면, 한국에서 석사를 로봇공학으로 하면은 어차피 그 형이 생각한 게 최종 학위만 미국에서 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오산입니다. 왜냐면 그 형이 처음에 플랜한 건 잘 몰라가지고 한국에서 석사를 딴 다음에 한국 석사 학위를 가지고 미국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은 미국에서 박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박사과정은 석박 통합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석사와 박사가 통합된 과정입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석박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 4년제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공부하면은 석사 학위가 나오는 거야. 한 2년 정도 지나가면. 아시겠죠? 그 2년 정도 지나가는 포인트에서 내가 대학원을 나갈지 계속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간다고 결정하면은 석사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할래 해가지고 그냥 쭉 한 5년 정도 하게 되면은 박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학벌주의에 어렸을 때는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석사를 갔을 때 미국에서 50위권 하는 학교 석사를 했어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교수님이 너 내 랩에서 박사 하라 그러더라고요. 난 너 마음에 든다. 그리고 박사 하는 기간 동안 뭐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거 펀드, 그러니까 학비 면제랑 생활비 다 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교수님, 저를 좋게 봐주셔서 고맙지만 저는 이제
좀 더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랩에서 하던 거 계속하면 되는데 왜 다른 학교 가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나온 출신 국가 한국은 학교의 랭킹을 되게 따진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석사한 학교가 미국에서 이공계로 50위 정도 하는데 50위권인데 제가 좀 더 좋은 학교 뭐 10위권 정도로 가게 되거나 혹은 막 탑5 안에 드는 이런 데로 박사를 가게 되면 한국 돌아가서 훨씬 더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문화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한국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문화가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갈 거면은 자기가 추천서를 잘 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추천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를 넣었어요. 다른 학교 뭐 미국에서 랭킹 2등하는 학교도 넣어보고 미국에서 랭킹 10위권도 넣어보고 뭐 5등 안에 든 데 넣어보고 다 넣어봤어요. 근데 딴 데 다 떨어지고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곳에 어드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옮겨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미국은 항상 박사과정이 석박통합과정이라고 했죠. 그럼 저는 다른 학교에서 이미 2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교를 전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위권 학교 박사과정 즉 석박통합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리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다른 학교에서 2학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박통합과정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학년 때 들었어야 되는 그 석사 2년간의 그 학점 그건 어떻게 되냐? 전부 트랜스퍼 해갔습니다. 전부 인정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두 학교가 서로 그 같이 연구도 같이 자주 하고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대 학교에서 100%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 박사과정 성적표를 딱 뜯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박사과정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석박통합과정인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 첫 2년은 다른 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어디에서 무슨 과목을 들었고 학점이 얼마고 쭉 나와요. 그리고 그게 본교의 그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받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티는 납니다. 편입한 거예요. 한마디로 편입. 아시겠죠? 그리고 10위권 학교에 박사과정 3년차부터 제가 들었던 수업이 쭉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저는 50위권 학교에서 석사 하는데 1년 9개월을 썼고 그 다음에 10위권 하는 데서 박사만 하는데 3년 9개월을 썼어요. 그래서 총 5년 6개월 만에 석사, 박사를 다 마쳤어요. 근데 보통 한 학교에서 석박 통합을 하면 이 정도 걸립니다. 5년에서 5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석박 통합을 한 학교에서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끝냈죠. 그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한국 분들은 이렇게 안 돼요. 한국에 석사한 사람들은 한국에 제 아무리 좋은 학교여도 그 형님이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대학교 석사를 나왔거든요. 그럼 한국인의 자부심 있잖아요. 나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서 석사를 했다. 근데 미국의 그 10위권의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학교는 학점 인정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형님이 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50위권 하는 데서 석사 2년을 하면서 2년간 들었던 모든 학점을 100% 인정받았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서 석사를 했는데 이 미국 10위권 학교에서 학점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박 통합과정에 첫 학기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2년을 그렇게 플랜을 짰는데 내 인생 2년이 그냥 꽁으로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학과장을 막 찾아가면서 학과장을 막 설득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학과장이 네가 정 그렇게 섭섭하면은 그 한국에서 석사 때 들었던 모든 그 수업 내용을 보여줘 봐라. 자기는 미국 석사 과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렇게 막 준비를 했어요. 한국 석사 과정 때 들었던 모든 교과서랑
이 시험 본 거 다 한국에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그 라면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 보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수님한테 다 보여주면서 봐라, 한국에서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이런 책을 읽었고 한국 석사과정 때 내가 이런 연구를 했고 뭐 연구 프레젠테이션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교수님이 하지만 여전히 같은 동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한 과목 정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석사 때 그 형님이 딱 한 과목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박해요. 한국 석사과정을 미국 교수들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학부 수준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학부 출신인데 뭔가 그래도 대학원 인턴 정도 한 경험이 있는 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굉장히 안 해주죠. 한국 최고의 대학교도 그렇게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속상했어요. 딱 한 과목 학점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미국 대학원의 그 석사 첫 학기에 그 제일 수준 낮은 수업 하나 정도 들은 걸로 점수를 까주니까 그것도 학장이 특별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속상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졸업할 때 되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이 입학했는데 저는 3년 9개월 만에 박사를 마치고 나갔어요. 왜냐면 다른 미국 학교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형님은 결국엔 그 석박통합 첫 학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야. 거의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낭비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형님이 한국 최고의 대학교 로봇공학 랩에서 로봇을 연구했는데 한국과 미국의 트렌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 로봇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절의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이 석사 때 했던 것들이 대부분 모터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은 항상 석사 때 했던 그 가닥으로 그 미국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석사 때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밀 모터가 있거든요. 정밀 모터 같은 거를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걸로 정밀하게 제어를 해가지고 이 관절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이런 쪽으로 석사 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하드웨어적이란 건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몸뚱이, 로봇의 몸뚱이에 집착하는 그런 연구가 한국의 로봇공학입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의 로봇공학은요, 뭐 기계공학과에 있는 로봇공학과라 하더라도 하드웨어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로봇공학과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중심적입니다. 즉 GPU에다가 어떻게 딥러닝이나 뭐 뉴럴 그 네트워크 같은 인공지능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그 로봇이 뭐 예를 들면 로봇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물체를 봤을 때 그거를 어디를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어디를 뭐 가구라고 인식하고 어디를 하늘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런 판단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몸뚱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몸뚱이, 로봇의 몸뚱이는 아시아에서 사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로봇의 몸뚱이를 만드는 걸로 제일 잘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아시겠죠? 그 산업용 정밀 로봇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 그 용접하는 로봇 있잖아. 철판이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카메라가 철판을 인식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용접해야 될지 정확하게 카메라가 보고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용접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뭐 엔진 부품 같은 거 이렇게 자동차 라인에서 지나가면은 그 로봇이 기다리고 있다가 순번 그 조립할 자동차가 딱 오면은 나사 막 돌리고 부품 끼워 놓고 나사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산업용 정밀 로봇, 이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사실은 일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로봇의 몸땡이는 다 일본에서 사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뉴스나 이런 데는 보면은 막 미국이 막 첨단 로봇 만든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막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막 산업 현장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 몸땡이는 다 일본에서 사온다고 보면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그럼 미국은 뭘 만드냐면 그 두뇌만 만드는 거, 두뇌. 그 GPU랑 CPU랑 결합해서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거를 그 와이파이랑 결합해가지고 무선상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판단력을 내리는 거. 그래서 로봇을 뭐 예를 들면 로봇이라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한국은 사람으로 치면 몸뚱이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미국은 정신세계, 즉 뇌를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로봇이 추구하는 분야가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세계 정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몸뚱이 만드는데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두뇌 만드는데 써가지고 세계 정상의 기술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는 일본에서 사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에서 로봇공학을 했던 그 형님이 사실 했던 거 보면은 그 형 논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그 형도 보면은 그 로봇의 모터 있잖아요. 모터를 다 일본에서 사와요. 일본의 정밀 모터 같은 게 일본 일제 모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요. 막 그 0. 몇 도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는 모터가 있어요. 일제 모터가. 일본제 모터를 다 사와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컴퓨터 칩을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그 일본제 그 모터에다가 그 팔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 쇠로 된 팔이랑 다리 같은 거 설계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본제 모터를 관절마다 붙이고 전선 연결해가지고 미국에 사온 컴퓨터 칩을 가운데 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미국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형도 꿈이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좋은 데를 가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로봇의 몸을 만드는 거는 그 하류 기술이란 말이야. 하류 기술.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서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류 기술인 거예요. 그 미국의 상류 기술은 뭐냐면 그 알고리즘 그 자체예요. 로봇을 컨트롤하는 그 소프트웨어, 그 정신 자체예요. 그거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저는 기계과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기계과를 나왔는데 저는요 그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제가 수능을 봤는데 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가야지만 인서울에서 대학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가고 싶었던 저는 원래 컴퓨터공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컴퓨터공학을 갔었으면 인서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기계공학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컴퓨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서울에서 인서울에서 나온 4년제 학교가 졸업학점이 150학점이었어요. 근데 학칙이 기계공학 전공은 50학점만 듣고 나머지 100학점은 맘대로 교양 뭘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계공학 졸업하는 최소 학점 50학점만 듣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공학과 가가지고 컴퓨터공학과나 정보통신학과 가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수업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컴퓨터 실력이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교수들은 실력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기계과를 나왔어도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석박사 때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연구하는 연구소에 뽑혔어요. 그래서 저희 랩에 있던 친구들이 뭐 기계과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한 전자과 출신들도 있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요런 과 출신들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슈퍼컴퓨터를 연구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첨단 그런 소프트웨어 연구를 박사 때 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게 다 소프트웨어 정신입니다. 하드웨어는 아시아의 뭐 일본이나 대만, 뭐 동남아,
중국 같은 데서 싸게 사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꿈꾸고 있다면 한국에서 절대로 석사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발을 어디다 담그게 되냐면 하드웨어 중심적인 로봇에 담그게 돼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모터를 제어하고 막 그런 쪽으로 빠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뚱이에 빠지면 안 돼요. 정신세계에 정신에 빠져야 되잖아요. 봐봐요. 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몸에 막 완전 근육질이고 막 완전 키가 큰 남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머리가 바보예요. IQ가 한 80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키도 좀 작고 몸이 이렇게 빼빼 말랐어도 IQ가 한 200 돼요. 겁나게 똑똑한 사람이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죠.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몸보다는 정신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로봇의 몸을 만드는 데 크게 관심이 없고요. 이 로봇의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두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로봇공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막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막 모터를 컨트롤하고 막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커리큘럼 자체가 하드웨어 중심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빨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시는 게 좋은데 이제 미국 유학 가게 되면 학부, 즉 4년제 학부 과정은 외국인한테 장학금이 거의 안 나와요. 석사부터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국의 국립대 학비 싼 데에서 그냥 학부 4년을 나게 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석박사 유학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학벌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학부 출신이나 한국에서 지방대 이름 모를 학교 출신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안 따져요. 그럼 뭘 따지냐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수업을 들었고 무슨 공부를 했었는지 무슨 연구를 했었는지 이 과거의 그 경력 같은 걸 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공부하시고 학부를 빨리 싸게 끝낸 다음에 미국으로 석박사 가시면 돼요. 박사 하기 싫다 그럼 미국에서 석사만 하시고 미국 취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뭐 연구소장까지 꿈꾼다 그럼 박사가 있어야겠죠. 아시겠죠? 자, 요건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아이들도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데요. 교수님은 아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책을 읽히시는지 등등이요. 일단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컴퓨터 인더스트리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박사 때도 슈퍼컴퓨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컴퓨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냐면 사람이 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질문을 안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인터넷 검색해 보든지 아니면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좌파 진보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잘 살아남으려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거 강조드리는 거예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아시겠죠? 한국에서는 좌파하면 뭐예요? 북한 좋아하고 저기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진압당했던 동네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우파는 뭐죠, 한국에서? 우파는 저기 무슨 우파하면은 돈 좋아하고 막 대기업 이렇게 옹호하고 막 이러면서 동네 상권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파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런 교육이 미디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의 교육계와 한국의 언론계에 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좌파 우파를 왜곡된 이미지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따고 와서 미국 정치계에서 활동하시면서 미국 정치권을 구워 삶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같은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의 정치권을 구워 삶아가지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그 한반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한반도 사람들은 해방 후에 모두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에 매료돼 있었어요. 조선이 워낙 그게 뭐랄까 그 사대부들이 워낙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족이랑. 그래서 거기다가 일제에 탄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공산당이 생기면 누구나 n분의 1로 돈을 나눠 가지니까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해방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빠져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만 미국적이에요, 아시아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북한 쪽은 다 공산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중국 다 공산당 되고 러시아 다 공산당 되고. 아시겠죠? 일본은 왜 저렇게 자유우방으로 남게 됐냐면 일본도 사실 그 서방 세계에 그 뭐랄까 서방 세계에 밀리지 않는다. 서방 세계로부터 아시아를 자유케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그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에 그 한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획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미국에게 패전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군대가 전부 다 팔다리 묶였죠.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고 미국 군인들이 일본에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토는 공산화되고 저 대만 섬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 가진 사람, 자본주의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다 그걸로 도망갔죠. 그래서 미국이 거기를 이제 좀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이겁니다. 그래서 대만, 남한, 일본 딱 여기만 자유민주주의 서구식 그 국가 근대 국가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남한이 그렇긴 한데 이 남한에 워낙 종북 세력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왜곡돼 있습니다. 좌파 우파 개념이 너무 왜곡돼 있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전하려고 했던 좌파 우파 개념이 뭐냐면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컨저버티브. 아시겠죠? 그다음에 성경에 반대하는 사람들, 즉 인본주의자들이나 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뭐 그런 아시아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탄을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좌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지 않죠.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버럴. 아시겠죠? 자,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좌파 우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좌파 세력들이에요, 미국에서. 왜냐면 인공지능이란 것 자체가 반성경적인 겁니다. 왜냐면 인간이 지식을 하나님께 얻지 않고
컴퓨터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운동의 핵심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근데 그 선악과의 그 이름이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거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똑 따먹었죠. 그 이후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은 타락합니다. 계속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그 결과 이제 인문학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학문이 계속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무신론적으로 그 진화론적으로 인간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온 결과 그 끝판왕으로서 인간이 이제 지적인 생명체까지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형태로 사람처럼 똑똑한 컴퓨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삶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세력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반성경적인 좌파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쓰면 쓸수록 인간을 좌파 진보적으로 만듭니다. 잘 모르겠으면 인공지능한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니?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답변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다른 종교.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인공지능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도 안 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종이책을 읽고 인간 중심적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실리콘밸리의 요즘 핫한 트렌드예요. 실리콘밸리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인공지능 연구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으면서 인공지능이 나쁘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 SNS 못하게 하고 인공지능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핸드폰이 스마트폰 아닌 거, 인터넷 안 되고 전화랑 문자만 되는 폴더폰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 쓰고 폴더폰 쓰는 사람들을 만약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 컴퓨터 전문가구나. 컴퓨터 박사 아니면 부모가 컴퓨터 박사 아니면 부모가 실리콘밸리 뭐 인공지능 회사의 임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사실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걸 알게 됐어요. 실리콘밸리 와서 그 인공지능 하는 박사들이 그 인공지능을 굉장히 조심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주 자주 세미나를 합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나의 뇌를 어떻게 보호하고 내 가족의 뇌와 정서를 어떻게 보호할까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자기가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지만 정작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그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이책을 읽게 하시고 종이 노트로 뭔가 공부하고 펜과 볼펜으로 뭔가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쓰면서 공부하게 해야 되지 스마트 장비,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으로 공부하게 하면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그 뇌가 좌파로 편향돼 버려요. 그래서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애한테 쥐어주고 계속 갖고 놀게 하면은 크면은 좌파됩니다. 공산주의자가 돼요. 아시겠죠? 특히 한국에서는 맞벌이 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부모가 애 잘 못 챙겨주고 하루 종일 애 혼자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 딱 사주잖아요. 하루 종일 지 혼자 막 뭐 게임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뭐 개인 방송 보고 그러다가 성장하면은 공산당이 됩니다. 공산주의자. 왜냐면 그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 칼 마르크스가 옳다. 이거를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계속 가르쳐 줘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란 것 자체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리소스 공유하는 알고리즘이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기독교인들인 그런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반성경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결국 그래서 반성경주의의 끝판왕인 공산주의를 옹호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이 인공지능이 주는 메시지를 굉장히 조심하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게임을 좋아해서 주말에 1시간 반 하게, 1시간만 하게 하고 게임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지금 방과 후로 코딩 교육을 배우는데 의미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게임은 거의 한 1시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은 이 다음 영상에 제가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코딩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코딩 공부 열풍인데 애들 코딩 공부 시킬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코딩 공부가 중요한 세대는 딱 제 세대예요. 제 세대. 저 같은 사람들은 코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에다가 프로그램을 해서 넣어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필요한 건 저까지예요. 지금 님의 아이가 자랐을 때는 인공지능 코딩을 하지 못해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말로 코딩하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다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집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으면 이봐 인공지능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내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김치찌개를 하시는데 그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싶은데 그 스마트폰 앱을 딱 키면은 요리 뭐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창이 뜨게 하고, 뭐 거기서 말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돈가스 이걸 말로 선택하게 하면은 그 레시피를 인공지능 네가 자동으로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평점 높은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그 엄마한테 보여주는 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을 달아서 엄마가 조리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 조리할 때 뭐 그 조리기구 가열하는 시간 추천해서 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도 그 밑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리가 다 될 것 같은 시간, 예상 시간에 엄마한테 알람 보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고 싶거든. 만들어줘 이렇게 말로 하잖아. 지금 제가 말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다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딩을 배울 필요 없어요. 돈 낭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코딩 같은 데 보내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 견학을 이렇게 부모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들도 한번, 농사 짓는 농부들도 한번 견학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만들어주는 공장도 한번 같이 견학 가보시고, 뭐 택시기사의 삶이 어떤지 주변에 뭐 친척 중에 택시기사가 있으면 하루 이렇게 옆에서 관찰하는 시간을 주든지, 그리고 뭐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어부들은 뭘 하고 사는지, 이런 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경험들이 결국에 살아있는 지식이 돼서 나중에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 판단력이 중요한 시대야 앞으로. 뭘 만들고 뭐 프로그래밍하고 이거는 인공지능 다 시키는 거야 앞으로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봐봐요. 앞으로 이제 뭐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 20-30년 후면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정말 안드로이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사겠죠. 그러면 밥하고 싶으면 밥 좀 해줘, 빨래 해줘, 뭐 내 숙제 좀 한번 봐줄래? 에서부터 뭐 새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우리 아기 좀 봐줘, 뭐 1시간에 한 번씩 뭐 이 우유를 데워야 돼, 뭐 이런 거 각종 잔심부름 다 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뭘 잘하는 게 아니라 판단력이 중요해요.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가장 못하는 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걸 가장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 만든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그 컴퓨터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약한 게 그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일수록 더더욱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교육시키시고 다양한 살아있는 진짜 경험,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책으로 보는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하는 그런 지식,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사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도 저희 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저희 아들이 뭐 뉴욕도 가보고 캘리포니아도 가보고 뭐 미국 남부 뭐 플로리다도 가보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랑 같이. 그리고 한국도 아들이랑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서울도 가고 뭐 저희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뭐 저희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아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뭐 책으로 보고 뭐 스마트폰 앱으로 뭐 공부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죽은 교육입니다. 그게 바로 주입식 교육이죠. 아시겠죠?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교수님의 영상으로 한국에서 교육이다 보니 영어 학원과 숙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친구가 있는데 저랑 같은 학부 나온 친구예요. 제 학부 때 거의 꽈톱이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에서 학부 나왔을 때 학점이 별로 안 좋았어요. 4.5 만점에 저는 3.4점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4.5 만점에 4.1이었어요. 4.2인가? 하여튼 시험만 보면 다 A뿔 맞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거에 붙어가지고 이 친구가 미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업 수학이죠. 수학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막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칠판에 풀어주시다가 교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삼각함수 그 미분적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인 미분적분 이런 건 쉽죠. 그런 거 말고 막 무슨 아크 탄젠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하이파블러 뭐 이런 거 아크 탄젠트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거 미적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학생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요거 적분하는 거 아는 사람, 근데 미국 학생들 랭킹 1등 하는 학교 다니는 미국 최고의 수재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거는 한국 애들이 되게 잘하죠. 왜냐면 한국 애들은 그 미적분 공식 다 외우고 다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냐면 암기 주입식 공부 이런 거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한국 애들은 웬만한 미적분 공식 다 외우고 다니거든요. 공대 나온 애들은. 그래서 이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그 랭킹 1등 하는 학교 애들 앞에서 나가가지고 그거 딱 미적분 공식을 전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와 어떻게 저걸 외우냐 하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환학생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일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미국 세계 1등 하는 학교 애들한테 박수 받았다. 난 이렇게 똑똑한 애야. 라고 했는데 그건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해보니까요. 미국 애들은 수학 공식 안 외우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안 외우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학 시간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시험 보는데 전산실로 오라는 거예요. 전산실로. 그래가지고 전산실에 갔는데 그 컴퓨터 한 100대 있는 전산실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컴퓨터를 켜고 그 컴퓨터에 그 명령어로 수학 문제를 다 풀어주는 명령어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야. 그 명령어가 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사인 세타를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예를 들면 적분하고 싶다고 쳐봐요. 그럼 한국에서는 그거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풀거나 뭐 공학용 계산기 있으면 그게 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컴퓨터로 다 합니다. 컴퓨터에다가 사인 세타하고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적분하고 엔터 치면은 답이 그냥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험들은 교과서 오픈북도 있고요. 심지어 테이크홈 이그잼도 있어요. 테이크홈 이그잼은 뭐냐면
아니 시험 보러 갔는데 교수가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집에 가서 풀어서 내일 갖고 오세요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컨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교수는 어떤 그 책을 봐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도서관을 가서 책을 보든 집에 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든 집에 가서 형한테 물어보든 아빠한테 물어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전개만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대학원 논문 다 그렇게 써요. 박사과정 논문 봐봐요. 교수 보는 앞에서 교수가 시험 시간 주고 그 앞에서 박사과정 논문 쓰나요? 석사과정 논문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쓰고 학교에서 쓰고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보면서 쓰면서 논문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 이런 거 진짜 미국은 암기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 랭킹 1등 하는 학교 애들이 공식을 못 외웠던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의 눈에는 그 무슨 아크탄젠트 미분 공식을 외우고 다니는 한국 학생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 비웃었을 거예요. 박수 쳐준 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 학원과 숙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거는 별로 좋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굉장히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있는데 얘를 학원 같은데 최소화해서 보내고 어떻게 많은 시간을 보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손잡고 그 세계적인 곤충학자를 최근에 만나고 왔어요. 왜냐면 아들이 곤충을 되게 좋아해서 아들이랑 시간 나면 항상 하는 게 들판이나 산에 가가지고 장수풍뎅이 잡고 잠자리 잡고 뭐 요런 거 곤충 채집하는 거를 아들이랑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 곤충을 가지고 사전 그 곤충 도감을 찾아보고 곤충의 그 분류 그런 걸 같이 찾아보고 이런 살아있는 공부를 해요. 저는 아들이랑. 그리고 박물관도 많이 가고.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으셔가지고 그분의 실험실 갔다 왔어요. 그분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곤충에서 어떤 그 화학물질을 추출해서 화장품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 곤충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 소장님이랑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커넥션이 생겨가지고 그분의 연구실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곤충 박사님이 곤충 잡아서 표본으로 만드는 법, 뭐 그리고 이거를 여기 어떤 화학 물질을 뽑아내는지 그거 실제로 보여주시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원만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제 친구 얘기해 드릴게요. 제 친구가 그래서 그 공부 그렇게 잘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인을 굉장히 그 높이 평가했던 그 교수님 내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했는데 이 친구가 석사 과정 때 펀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데 학점 뭐 4.5 만점에 4.1, 4.2 막 이렇게 맞던 애가 펀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내고 석사 과정을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돼서는 교수가 그러더래요. 너는 박사를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정말로 너를 2년간 지도해 보니까 너는 박사를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쫓겨난 거죠. 쫓겨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그냥 한국에서 직장 다닙니다. 이 친구가 왜 쫓겨났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뭐 수학 공식, 물리 공식은 달달 외우고 다니지만 교수가 뭐 처음 보는 연구 주제를 보면은 뭘 해야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전형적인 한국의 주입식 교육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공식, 물리 공식 다 외우고 다니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풀고 암기의 달인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 시험 공부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친구가 그 대학원에서 했던 거는 실제로 교수가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그거를 성공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 창의력이랑 판단력이 중요한 건데 이 친구가 그게 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연구비도 줄 수가 없었고 석사 마치자마자 그냥 너 석사만
하고 나가고 너 같은 애는 박사하면 안 돼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그 친구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학점은 4.5 만점에 3.4예요. 학점 별로죠. 근데 제 학점이 왜 별로였냐면 저는요 그 성적 A+ 받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 교과서를 그냥 재미로 봤어요. 재미로.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내가 숙제를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그거를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학점은 안 좋았어요. 왜냐면 학점 잘 받으려는 프레셔가 없었어요. 그래서 즐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 만점에 3.4지만 저 같은 사람이 대학원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왜냐면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학점은 별로지만 저는 실제로 논문 쓸 때 제 실험은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으로부터 연구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가 다 면제돼서 석박사 다 석사 때 첫 학기 빼고는 제가 그 등록금 걱정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뭐냐면 암기를 잘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자기가 재미있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이해한 개념들을 응용해서 써먹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그 교육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미국에 와서 대부분 여기서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좀 공부 못하면서 엉뚱했던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실리콘밸리 가고 막 엄청 잘 나가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인재를 보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미 직장을 다니고 박사를 해봐서 알아요. 답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아요. 남들은 뭐 어렸을 때 무슨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수학 학원 보내야 되고 뭐 물리 학원 보내야 되고 뭐도 가르쳐야 되고 뭐 가르쳐야 되고 계속 뭐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게 좋은 수업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항상 실질적인 교육. 그래서 뭐 아들이랑 곤충 잡으러 다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본인이 잡은 곤충들을 곤충 도감을 보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곤충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그 곤충 가지고 뭐 화장품 만드는 거 그런 실험실 같은데 자꾸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뭐 박물관도 자주 다니고 뭐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제 아들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어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 그리고 종이책 중심적인 그런 지식 습득 컴퓨터가 아닌 앱이 아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아빠랑 토론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